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와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컴퓨터과학과의 조성배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들 한 가닥씩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전대미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코비드19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재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재택만 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 뭔가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걸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또 신뢰성 높게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G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또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상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다 보면 개인의 성향에 조금 더 잘 맞춰서 컨텐츠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상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이외에도 배송이라든가 비대면 금융, 또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이 코비드19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은 이런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 그 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입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뭘로 만들까요? 삽으로 만들까요? 공작기계로 만들까요? 가장 좋은 토대는 컴퓨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간의 인지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만든 기술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상호작용을 하는 식의 자동화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걸 발견했고요. 또 일부는 심지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내는 그런 사례도 왕왕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은 공학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기술인데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정도 되면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인식이나 추론도 나름대로 뭔가 해결한 거야 라는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외부 환경에서 입력을 받아서 순차적인 명령어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그걸 소위 알고리즘, 쉽게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적절한 출력을 내는 이런 기계를 컴퓨터라고 하죠. 알고리즘을 바꾸면,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전혀 다른 기계가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계인데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유용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의 기능을 컴퓨터의 기존의 알고리즘 가지고는 잘 못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어서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조금 단순화시켜보면 뭔가 인간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펼쳐놓고 그중에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그런 문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추론도 사실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연용해서 행간에 있는 새로운 어떤 지식을 끄집어내는 기술, 그런 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소위 그 지식이라고 돼 있는 거를 잘 저장을 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그래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그래프를 따라 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나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꺼내는 이런 방식으로 추론을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방법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적합한
출력이 나오는 뭐 그런 방법을 만들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안에 소위 그 모수라고 되어 있는 걸 잔뜩 집어넣고요. 그 모수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위 신경망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기술들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려고 개발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956년을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사실 처음에는 뭐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을 주면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실패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열기가 갑자기 낮아지는 뭐 그런 시대를 겪기도 했고 또 그 이후로 뭐 전문가 시스템이라든가 또 신경망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또 관심이 확 늘었던 적도 있는데 뭐 그것도 해보니까 궁극의 지능을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또 열기가 식어들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딥러닝이 곧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신경망이라고 돼 있는 걸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경망은 우리 두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지능인데요. 뭐 두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보통 하나의 뉴런 또는 신경세포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런들하고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시냅스는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한다든가 또는 뭐 테니스를 학습하게 되면 조금 강화가 된다든가 하는 식의 그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 뭐 결국 가중치가 되겠죠. 그런 가중치를 가지고 입력된 값을 모두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턱치를 넘으면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을 안 하는 굉장히 단순한 계산 소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개를 쓰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적절하게 나오도록 결국 모수만 결정될 수 있으면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걸 가운데 있는 걸 층이라고 했을 때 그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도 잘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층이 2개 이상만 쌓이면 자동으로 학습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걸 딥러닝 또는 심층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처럼 입력에서 출력 사이를 뭐 예를 들면 사진을 분류한다라고 할 때 어떤 논리로 될까를 막 고민하는 게 아니고 입력을 집어넣고 출력이 뭐가 나와야 돼라고 세팅한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층들을 여러 개를 늘어놓고 그 안에 있는 가중치들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추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뭐 이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 방법의 장점은 입력이나 출력이 꼭 사진이거나 어떤 값이 아니라도 됩니다. 또 거의 비슷한 방법을 뭐 예를 들면 사용해서 문장을 우리말 문장을 집어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이 출력되도록 하고 싶다. 그걸 보통 번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번역도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성능이 높은 그런 결과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질문이 혹시 없으신가요? 네. 미래의 인공지능에 관한 SF 영화나 소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의 통제나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의 범위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초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기술의 특이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지능도 일정 부분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든 기계의 지능이 막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면 언젠가는 뛰어넘는 뭐 그런 지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불과 20, 30년 안에 그런 세대가 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원히 그런 시대는 안 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양자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지능이라든가 자의식을 갖는 기계 그거를 만드는 데 적합한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까지의 인공지능을 잘 보시면 대부분은 모방해서 흉내내서 어쩌면 그걸 대하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기를 치는 뭐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처럼 의식을 갖는 것처럼 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그걸 대하는 인간이 그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도록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하니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신호등을 지킨다든가 뭐 지하철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정교한 입장에서 뭔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뭐 그게 오작동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뭔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그걸 고쳤을 때 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뭐 초지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뭐 우려를 하기보다는 뭐 그런 실체를 좀 잘 이해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주의를 하고요. 사용하시는 분도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 스피커 필요하다고 하신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써보시면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사실은 그닥지 완벽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미완성 제품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시장에 나왔을까? 뭐 생각을 해보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어떤 제품은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선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일 이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람 따로, 파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 세 삼자를 잘 연결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인공지능은 다 공개되어 있고요. 또 데이터로 대부분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의 핵심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현재 하시는 일에서 분명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시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일부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산업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능의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편향을 인공지능이 갖는다라는 건데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에서 만든 포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는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그 사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태깅을 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잘 하다가 예를 들면 흑인 남녀 커플이 찍힌 사진을 올렸더니 답이 고릴라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인공지능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사실 인공지능이 뭐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을 할 이유는 없는데요. 사실은 그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에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편향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공지능 앞으로 우리가 널리 사용하게 될 때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범죄율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입력받아서 이 사람이 범죄에 연유됐을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자동으로 판정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미국에서 저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꽤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백인들에 비해서는 흑인들한테 그 범죄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뭐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인종차별이 될 수 있고 만일 여기에 우리가 너무 신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사용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꼴이 되겠죠. 결국 이거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그 데이터로부터 편향이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빼버리는 뭐 그런 기법을 또 다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을 찍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해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사전에 데이터로부터 그런 편향을 좀 줄여나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조금 학습을 다시 시켜놓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더니 훨씬 더 감정을 공정하게 잘 인식하더라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거의 같은 방법을 채팅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채팅에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보고된 적도 있는데요. 채팅 과정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먼저 들어온 문장에 대해서 성희롱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평양이 감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면 뭐 성희롱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 한창 포털 사이트에 편향적인 보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보통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추천이라는 거의 기본 원리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또는 그 사람이 과거에 좋아했던 뭐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뭐 상품이라든가 제품을 추천하는 거에 주로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자동으로 추천받아서 듣는다는 게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거는 분명합니다. 뉴스도 그런 방식으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 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뉴스를 추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편협돼 있는, 제한돼 있는 뉴스가 계속 제공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각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뉴스라는 속성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 어쩌면 정반대 있는 사람의 의견도 청취해서 스스로 뭔가를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또 그와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공유하다 보면 소위 확진 편향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어쨌든 제가 볼 땐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더 고객 또는 뭐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좀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사람들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편협된 방향으로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인공지능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시스템이 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리는 거에 거의 집중돼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우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인류의 어쩌면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지렛대를 잘 활용해 봅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활용할까요? 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결국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한 가지 완벽한 기술이 있지 않다. 결론은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잘 정리해서 최선의 기술들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예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개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오픈 소스라는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러려면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소프트웨어 사이언티스트, 뭐 이 프로그래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지만, 마치 우리가 수학을 배워서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처럼 문제 해결하는 절차적인 지식이나 절차적인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익히시는 뭐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